안녕하세요. 저 이투스 수능영어 강사 히어로 김영률입니다. 자, 오늘 6월 총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육모는 좀 잘 보셨나요? 물론 이제 뭐 좋은 결과를 내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좀 많이 부족했던 그런 수험생들도 좀 있을 텐데, 자, 중요한 건 지금 이미 나온 결과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떻게 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즉 6월 모평 after. 자, 그 이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뭐다? 자, 뭘 것 같습니까?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자신의 어떤 장점들을 막 개발한 사람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 성공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자, 전부 변태다. 왜 변태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 공통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끊임없이 자신의 부족함들을 막 찾아. 자신의 부족함들을 막 찾고 그 부족함을 찾은 걸 희열을 느껴. 그리고 다시 그걸 채워. 그걸 채워나가면서 또 다시 희열을 느껴. 그럼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그게 좀 다 됐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부족함을 찾아. 또 그런 부족함을 찾게 되면 또 희열을 느껴.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해요. 그래서 자꾸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걸 자꾸 채워가려고 하는 거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 마치 변태 같죠, 그렇죠? 자, 결국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이 지금 고3 N수생, 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육모 이후로. 자, 이 시간 동안에 가장 시간 대비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육모를 통해서 각 품목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가, 자,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결국 시간 대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육모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했을까,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총평을 통해서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보실까요? 먼저 육모에 대해서 총평을 해드리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 부족했던 부분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잡아드리고, 그리고 육모 이후에 그래서 학습은 어디에 어떻게 포커스를 두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가, 자, 이거에 대한 총평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먼저 총평. 여러분들 이제 시험 딱 끝나고 났을 때 언론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각종 언론 학원가에서 작년 수능보다 다소 평이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 그럼 이제 보통 1등급 받은 친구들은 정말 쉬웠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 내 생각엔 상당수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평이했다고? 정말 평이했을까? 자,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론이 그리고 학원가가 얘기하는 것부터, 지금 언론이나 학원가가 작년 수능보다 되게 평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부터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작년 수능이랑 좀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 표를 잠깐 볼게요. 자, 표를 보면 위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수능에 대한 정답률이고 밑에가 이제 6월에 대한 정답률이에요. 자, 보시면 먼저 1에서 30번까지 한번 보십시다. 쭉 봤을 때 함축음이 수능이 6월보다 어려웠던 게 함축음이 얘 어려웠지. 그리고 제목이 6월보다 어려웠어. 자, 42%, 44%는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문 제목, 장문 어휘인데, 자, 전부 다 6월이 어려웠죠. 자, 얘도 쭉 보시면 6월이 어려웠고 6월이 어려웠어. 자, 삽입형 38번이 작년 수능이 올 6월보다 어려웠어. 자, 그리고 빈칸 봤을 때 빈칸도 쭉 보면 34번 이게 올 6월보다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정답률로만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기한 요 내용들 있죠. 자, 이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6월 모평이 어려웠다. 다시 지금 요것들 빼고는 6월 모평이 어려웠다. 정답률만 봤을 때. 아니 근데 왜 각종 학원이나 언론가는 왜 작년 수능보다 평이했다라고 얘기하는가? 자,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다시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봤을 때, 자, 요지 문제 61%짜리 문제. 자, 함축 46%짜리 문제. 주제 54%짜리 문제. 제목 66%짜리 문제. 어휘 44%짜리. 어법 46%짜리. 장문 제목 53%짜리. 장문 어휘 46%짜리. 1에서 30번, 41에서 45번을 보통 순삽 빈보다 먼저 풀죠.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요 구간에 있는 문제들을 잘 보면 여기 있는 문제들 나도 풀어봤잖아. 아마 이 문제를 풀어보신 영어 선생님들이 전부 다 공감하실 텐데 자 실제 문제를 풀어봤을 때 문제는 평이했어요.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할 거지만 문제는 평이했어. 근데 누구한테 평이했냐면 지금처럼 선생님 그 다음에 더불어서 재수종합반들 자 선생님이나 재수종합반 학생들은 조금 더 문제를 봤을 때 평이했다. 그럼 이제 강사분들, 선생님들하고 재수종합반 학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경험자. 영어에 시간을 그만큼 좀 투자해 본 사람들. 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어 좀 평이했다. 또 하나 포인트. 여기 지금 선생님이 체크한 문제들이 사실 답을 내기에는 쉬웠다. 답 내기는 쉬웠는데 조금 그러니까 1등급들한테는 조금 쉬웠으나 2등급 이하 학생들에게서는 시간을 좀 잡아먹게 했고 실제로 답을 낼 수는 있었지만 아주 만만하게 이렇게 문제를 풀 만한 형태로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전체적으로 평이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1등급이나 재수생들 중에서도 1등급 그러니까 작년부터 영어를 좀 많이 타이트하게 해왔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리고 지금의 재학생들보다 조금 더 경험이 많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한테는 충분히 풀만한 답을 내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었지만 올해 수능을 이제 처음 그러니까 올해 육모를 처음 경험하는 재학생들 혹은 뭐 N수생들 중에서도 작년에 영어를 안 했다거나 그래서 올해 뭐 본격적으로 처음 이제 다시 해보는 친구들이 있겠죠. 자 이런 친구들이 봤을 때 여기 있는 문제들이 특별히 더 어려웠다는 거. 그러니까 안 읽히네 라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래버리면 문제를 풀 때 되게 디프레스 돼요. 자신감이 떨어지지. 계속 막히니까 안 읽히고. 그럼 이제 사고가 죽어버려. 그럼 이제 뒤쪽으로 갔을 때에도 문제는 역시 잘 풀리지 않겠죠. 그래서 1등급들하고 2등급 이하들하고 그리고 경험자하고 유경험자와 무경험자가 극명하게 차이가 났었던 그런 시험이 바로 이번 시험이었다. 그래서 사실 각종 학원이나 언론가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결코 틀린 내용은 아니라는 거. 실제로 평이했으나 경험적으로 좀 부족했던 친구들이 전략적으로 좀 실패할 수 있었다. 앞쪽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썼겠지. 잘 안 읽혔으니까. 그러면 이제 뒷부분에서도 문제를 풀기가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계속 끌려가는 그런 시험이 됐을 거다. 그래서 평이하지 않았다는 거.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출제자의 전략이 굉장히 돋보였던 시험. 이번 6월 모평이었다. 정리해드리면 N수생들이 전체적으로 고3보다는 유리했다. 그리고 1등급에게 있어서는 다소 평이했으나 2등급 이하에게 있어서는 다소 어려웠다. 그러니까 쉽지만은 않았다. 이게 한 문제 한 문제를 놓고 봤을 때가 아니라 문제 전체를 70분 동안 45문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아까 내가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1에서 30번, 41에서 45번 주로 앞부분에서 그 문제들을 풀죠. 그죠? 그때 잘 읽히지 않았다라면 전체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난감했을 것이다. 이게 경험이 없기 때문이겠죠. 전체를 운영하는 경험이 많이 없을 테니까. 또 보통 파이널 과정 때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유형별로 이렇게 연습들을 하다 보니까 전체 운영하는 것들이 연습이 많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이 좀 더 잘 됐던 N수생들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영어 자체에 대해서도 안 읽혀도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었던 그런 상위 등급의 N수생들 더더욱이나 더 유리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작년 수능보다 훨씬 더 수월했던 게 맞아요. 다만 경험이 없거나 그런 상황에서 읽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답을 내는데 그렇게 연습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좀 다소 운영하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정답률이 이렇게 모순이 드러나요. 정답률로만 봤을 때에는 작년 수능이 훨씬 더 쉬웠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결과론적으로는 평이했다라는 거. 왜? 낱개의 문제로만 봤을 때 평이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출제자의 전략이 굉장히 돋보였던 문제다. 자, 유형별로는 전체적으로 평이했다. 그리고 읽기 다소 까다로운 몇몇 문항들이 있었고 그 문항들이 2등급 이하들에게는 답을 내는데 굉장히 방해가 됐을 그런 문제들이었다. 그러니까 낱개의 문제들로는 아주 많이 작년 수능에 비교했을 때 어렵지 않았다.
근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전략적으로 쉽지 않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었을 그런 시험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볼게. 자, 쉽게 읽히지 않았던 지문들이 요지 20번, 주제 23번, 빈칸 4개 다, 그리고 순서 삽입. 근데 순서 삽입은 특히 삽입 39번은 아마 뭘 말하는지 도저히 알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순서 36번은 그나마 비교적 좀 이해가 쉬웠는데 37번이 조금 어려웠겠으나 사실 이런 거 있잖아. 순서 삽입의 좀 특징이 정확한 해석은 되지 않아도 이렇게 문제를 좀 풀 수 있는 테크니컬한 부분은 조금 더 강조되고 있는 문제들이죠. 그죠? 그래서 해석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요지 문제하고 주제 문제라는 거. 이게 아까 앞쪽에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요지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답률이 7, 80%대 정도로 출제가 됐던 문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가 아닌지라 대비가 많이 안 됐을 거다. 근데 이제 안 읽히는 문제를 던져줘 버렸거든. 그러니까 당황했겠죠. 상당히 많이. 특히 요지 같은 것들을 듣기랑 같이 풀었던 친구들이 좀 있을 텐데 듣기랑 같이 풀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어려웠을 것이다. 듣기에도 지장을 역시 같이 줬을 것이다. 자, 선지선별. 반면에 잘 읽히지 않는 지문들이 좀 나왔더라면 선지선별은 차이가, 즉 선지 간의 차이가 그렇게 대체적으로 좀 컸다라는 것. 이게 선지 간의 차이가 크다는 얘기가 뭐냐면 쉬웠다는 얘기예요. 답을 고를 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 이게 막 각축을 벌이는 선지가 다 둘 중에 하나 정도가 문제마다 계속 많았다. 사실은 수능이 이쪽보다는 읽히지 않는 지문들을 막 던져주는 것보다 이런 쪽이 좀 더 수능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 6월 모평은 이런 선지들을 많이 주지 않았다. 선지 간의 격차가 막 각축을 벌일 만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주지 않았다. 지문을 다소 좀 어렵게 주되 선지들 간의 격차는 좀 크게 해서 답을 내는 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게 내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제 이것도 시험장에서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 나는 어려웠는데 이게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고. 그게 왜 그러냐면 선지 선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한데 그 객관적 기준은 지문을 읽으실 때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에 맞춰서 지문을 읽어줘야지만 그 선지 선별의 기준이 만들어지거든.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크고 작다를 느낄 수 있는데 또 판단할 수 있고, 근데 그 기준이 없으면 다 똑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던 정말 수능다운 건 뭐냐면 그 기준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지 간의 격차가 되게 좁아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 그게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 그래서 조심스럽게 조금 예측해 보는데 9월 모평은 약간 그런 문제들을 좀 시도해 보지 않을까. 다시 수능다운 문제들로 시도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다음 논리적으로 혼동을 유발했던 그런 지문들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 그게 함축 의미하고 밑줄 어휘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얘네들이 좀 시간을 좀 잡아먹었겠네. 논리적으로 혼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쭉 읽었을 때 답이 바로 나오지 않고 한 두어 번 더 읽어보고 더 생각해봐야지만 답을 낼 수 있었던 문제들이거든. 그럼 얘네가 20번, 23번, 21번, 30번. 그 다음 장문 독해 또 먼저 풀죠. 그쵸? 더 길고 그리고 요번에도 장문 제목도 선지가 좀 비슷한 선지가 좀 몇 개 있었고 또 어휘 문제도 사실 주제 파악이 정확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41번에 대해서 잘 해결이 어려웠으면 42번 어휘 문제도 같이 어려울 수 있게끔 출제를 했기 때문에 초반 부분이 내가 마음먹은 만큼 쭉 끌고 나갈 수 있었던 시험은 아니었다는 거. 다시 말해서 긍정적인 모멘트, 포지티브 모멘텀,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계속 네거티브 모멘텀, 내가 계속 끌려가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이 이번 6월 모평이었다라는 거. 자, 이걸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어휘도 평이했고요. 문장도 다소 길고 복잡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많았어. 서술로 이렇게 쭉 풀어서 써줬으면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약간 어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이제 다소 추상적이게끔 느끼게끔 만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주제 파악이 다소 난해한 문제들을 툭툭 던져줬다는 거. 지금 여기 표시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1등급들에게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내기에는 수월했었으나 왜? 선지간의 격차가 조금 컸으니까. 그러나 2등급 이하의 그러니까 지문의 난도에 영향을 좀 받는 2등급 이하의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자, 요랬기 때문에 조금 운영에 있어서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 자, 지금 문제풀이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만들었는가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는 거야. 자, 22번 요지 문제였죠. 요지 문제 첫 서두에 이런 표현들이 있다고. Privacy Paradox. 개인 사생활적인 역설 혹은 개인정보에 대한 역설의 개념. 이런 게 이제 어구적으로 나왔고 Privacy Paradox라는 역설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웠던 문제. 이런 거. 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however 하고 문제가 꺾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이후에 주제문이 나와야 되는데 주제문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가 주제의 시작이 돼요. 주제의 시작이 곧 주제문을 알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주제의 시작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제를 끌고 나가는 지문이 문제가 돼버려요. 지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이 조금 어려웠던 것이 23번이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봤던 그런 패턴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또 빈칸항성 31번을 보면 빈칸항성 31번이 이렇게 with부터 시작해. 사실 이 부분을 해석을 좀 잘 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되게 길거든요. 기니까 긴 거를 이렇게 해석하다가 뭐가 포인트인지를 놓치게 돼. 그런 상태에서 빈칸을 읽고 이제 지문들을 보겠죠. 그러면 이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지문을 읽어도 뭔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빈칸이 여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선지를 보게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formalist perspective 하고요. 그 다음에 close, careful reader 그리고 who 이하에 있는 표현들 그러니까 텍스트의 모든 요소들을 점검한다는 이 표현과 포멀리스트적 관점이 서로 반대가 되는 관점이거든. 근데 이 관점, 이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 문제는 역시 이 밑으로 이 빈칸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 계속 지금 해석을 좀 추상적이고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을 계속 던져주고 있죠. 자, 33번 문제도 마찬가지. 33번도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 있어. 자, 그들의 일이 항상 욕구를 찾고 그 욕구를 채우는 것이야. 그러니까 필요성을 찾고 필요성을 채우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필요성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잘 캐치를 못해. 지문에서. 이 필요성이라는 건 new, 새로운 거거든요. 근데 왜 이 필요성이 새로운 거야? 라는 걸 캐치를 못해. 추상적이니까. 필요성이라는 말 자체가 추상적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했다라는 거. 자, 34번 되게 유명하죠? 올해 6월 모평에서 따다다담.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 물론 따다다담 이거는 알고 계시는데 그럼 이게 정확히 패러그래프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라는 거. 이게 뭐 보면 여기 왼절에 a single melody line 이라는 요 표현이거든요. 자, 요 표현이 요거랑 같은 표현이야.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을 묻는 건지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니까 좀 추상적이죠. 예시를 좀 추상적으로 줘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연결관계가 연결이 잘 안 되고 끊어지겠지. 그럼 이제 출제자가 뭘 묻고자 하는지를 파악을 못해.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였다는 거. 자, 올 6월 모평이 계속 이랬다. 하지만 선지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었다. 자, 21번 같은 경우에는 밑줄 앞에 no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묻는 거예요. 논리적인 혼돈을 유발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그냥 주제 찾으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주제랑 반대되는 걸 찾아야지만 정답을 낼 수 있었던 논리적 혼동을 유발했던 그런 문제. 그 다음 어휘 문제 30번 문제를 보면 disimperative라는 것, 불가피한 것, 이와 같은 불가피한 것. 그럼 disimperative가 지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5번 선택하게 돼 있어요. 논리적으로 혼동하게 된다는 거지. 5번 답이 아닌데 disimperative가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대부분 5번 선지 선택률이 높거든. 오답률로.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 게 논리적인 혼동을 자꾸 유발하게 돼서. 그래서 틀렸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순사빈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쉽게 익히지 않았던 것들 다 평이했어요. 어휘도 평이했고. 근데 추상적이었고 읽기가 어려웠었기 때문에 45문제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어떤 등급이?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1등급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지간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기준을 잘 잡아서 답을 내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더라. 아주 몇 개가 굉장히 까다로웠지만 걔네들 틀린다고 해서 1등급을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시험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다시 보시면 요지
함축의미, 뭐 주제, 어휘, 어법, 작문, 작문어휘 이런 것들이 시험을 끌고 가는데 경험이 없었던 친구들은 계속해서 막혔을 거니까 어려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몇 등급들이?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그럼 다시 결론. 이젠 좀 이해가 되시겠죠? 고3들보다 경험이 있는 N수생들이 조금 더 유리했다. 그래서 1등급들, 특히 N수생들 중에 1등급들은 굉장히 평이했겠으나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어려웠다. 특히 재학생들 중에서 그간 2등급을 계속 받아왔던 친구들에게도 조금 쉽지만은 않았던 시험이었을 거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번 6월 모평은 출제자가 지문 중심으로 난이도를 좀 조절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문만 무조건 잘 읽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 선지 간의 차이가 컸는데 선지 간의 차이는 분명히 더 작게 줄 수도 있는 여지가 아직은 남았다라는 거. 이게 9월 모평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수능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를 꼭 대비를 해두셔야 된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출제자는요, 지문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약점이 뭔 줄 알고 어떤 게 악습관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안 상태에서 지문을 선별했다라는 거. 이게 1등급과 2등급 이하를 걸러내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됐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번 6월 모평은 1등급과 2등급 이하를 아주 확연하게 구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1등급들에게 그리고 경험이 있었던 N수생들 1등급들 이런 상위 등급들에게 있어서는 평이했던 시험은 맞으나 2등급 이하의 학생들, 그러니까 영어에 조금 더 투자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영어 공부에 투자를 했다 손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수능 영어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생각하거나 하는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조금 어려웠던 그런 시험들이 이번 6월 모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이 6월 모평을 어떻게 기반으로 두고 대비를 하셔야 되느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정답률을 딱 보실 때 40% 이하의 문항, 50% 초반 문항, 중반 60%대 상위, 70% 이상 되는 문제들을 좀 구별을 해보세요. 이렇게 보면 판도가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40% 이하의 문제들은 1등급도 어려워요. 자, 그런 문제가 보통은 빈칸 4개 중에서 2개 정도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순서 삽입이 4문제가 나오지, 그지? 4문제 중에서 지금처럼 2개 정도가 어려울 거다. 그럼 결국 부동의 1등급, 수능에서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요 4문제 있지. 이 4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1등급을 고정적으로 받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거야. 단 지금 현재 1등급 받고 있는 친구들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얘네들을 제외한 밑에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실수 없이 맞출 수 있어야지만 등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어휘, 어법, 함축의미, 그 다음에 순서 삽입 4개 중에 남은 2개죠. 그렇죠? 순서 삽입, 그리고 요지, 함축의미, 주제, 제목, 장문 제목, 장문어휘 이런 문제들은 2등급 이하들도 어렵거나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요 유형들은. 그러니까 2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들, 특히 2등급 존에 있는 학생들, 이 존에 있는 학생들이 순삽입만 공부한다. 그러면 등급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질 확률도 더 크다라는 거. 아까처럼 시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속 수동적으로 끌려가게 되면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받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터무니없게도 다른 데서 이제 실수들이 계속 유발이 될 거니까 2등급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질 염려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럼 전략적으로 순삽빈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네들의 유형들도 확실하게 다져두셔야지만 순삽빈의 문제들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1등급을 받거나 아니면 안정적인 2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자, 1등급, 2등급 이하를 구별하는 시험이 6월 모평이었다라고 보시면 이 구별의 포인트는 안 읽힌다. 이것이 이번 6월 모평이 주는 메시지였다. 그럼 이제 안 읽힌다라는 개념이 1등급은 읽히고 2등급 이하는 안 읽혔는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안 읽혔더라. 1등급을 받았던 친구들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읽을 때 주제 파악이 어려웠거나 내용이 잘 안 들어왔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들은 풉니다. 그리고 2등급 이하의 불안한 혹은 불안한 1등급들 이런 친구들은 못 풀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구동이 1등급을 받고 있는 친구들은 읽히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N수생들도
작년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정보를 찾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읽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제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2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되느냐. 물론 영어를 읽는 연습들을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읽을 수 있으셔야 되지만 읽기만 하면 무조건 답이 풀린다라는 어떤 망상은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야. 읽으시면서 구체적으로 문장 혹은 지문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는가, 그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 읽힐 때나 읽히지 않을 때나 이 정보를 파악하는 방법을 계속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지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들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1등급과 2등급을 구별하는 이 학습에도 포인트가 있어요. 차이가. 틀리는 이유와 틀린 이유에 대한 차이인데 1등급들은요. 역시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자신이 왜 틀렸는가, 틀린 이유를 캐치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더 나아가서 왜 틀리게 되는가에 대해서 캐치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 틀린 이유하고 틀리는 이유의 차이가 뭡니까? 자, 틀리는 이유라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틀린 이유는 그 해당 문제만. 다시 말해서 1등급, 부동의 1등급을 받고, 이건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예요. 부동의 1등급을 받고 있는 친구들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에서 왜 틀렸는가, 틀린 이유를 밝혀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왜 이런 문제들을 계속 근본적으로 자꾸 틀리게 되는가 하는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캐치하게 돼. 근데 2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그 문제만 이해해요. 틀린 이유들만, 그 문제에 해당하는 틀린 이유만 찾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캐치하는 노력이 좀 적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틀린 이유들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학습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1등급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틀린 이유와 더불어서 근본적으로 그 문제, 그 유형, 이런 것들을 왜 틀리는지 근본적인 틀리는 이유를 이해해서 결국에는 그런 유형들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터득한다는 데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에 문제를 풀고 영어를 대비하시는 데 있어서의 학습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얘네들을 구별하시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단어는요, 기본 어휘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기본 어휘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 어휘란 건 뭘 얘기하는 것이냐? 기출 어휘를 얘기하는 건데, 이 기출 어휘가 뭐 기출 어휘들 정리되어 있는 거,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출 지문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소재가 있죠. 뭐 음악이면 음악, 과학이면 과학, 사회면 사회, 개인이면 개인. 이런 소재에 따른 빈출 어휘들을 계속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기출들을 공부하시면서 답만 내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단어들, 소재별로 나와 있는 그 단어들을 계속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길고 복잡한 문장들을 해석하실 때 이런 관점에서 좀 보셔야 돼. 어떤 문장이든지 간에 수능에서 나오는 문장들은 추상적인 표현과 구체적인 표현 이렇게 나뉘게 돼요. 이때 출제자가 원하는 포인트는 이 추상적인 표현을 해석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구체적 표현 속에서 정보를 캐치하고 답을 낼 수 있는 걸 원하는 것이 출제자입니다.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 지금 선생님 커리큘럼 중에서 팁스가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수업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런 해석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팁스를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 대상 간의 논리적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문장 해석이 좀 원활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지문을 읽으실 때 출제자가 뭘 의도하는지를 캐치할 수 있게끔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문장 해석에서 지문 해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해석이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궁극에는 출제자가 원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출제자가 원하는 독해를 할 수 있게끔 끌고 가주셔야 돼요. 자, 그건 이제 팁스에서 좀 배우시게 되실 거고. 글의 개념과 유형 간의 관계에 따라서 글을 읽어줘야 되거든요. 왜? 이 관계가 곧 출제자가 원하는 거예요. 글의 통일성이라는 논리적 개념이 있어요. 자, 출제 매뉴얼에도 있는 거고, 글의 일관성이라는 논리적 개념이 있어요. 출제 매뉴얼에도 있는 겁니다. 특히 글의 일관성 하면 순서와 삽입형, 순서 삽입형 문제에 대해서 출제 매뉴얼에는 글의 일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이렇게까지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글의 개념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꾸 보시려고 하셔야 돼. 그 지문 자체를 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출제자는
그 지문 안에 있는 뼈대가 되어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계시는가, 이거에 대한 검증이 바로 수능이니까 관계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세요. 자, 이 부분은 소어나 앞으로 진행될 MVP, 자, 이거에 좀 주목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선지를 선별할 때 출제자의 의도가 선지 선별의 기준이 되거든. 자,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서 선지를 선별해야지만 답이다 아니다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특히 고난도 문제들은 더더욱 그렇죠. 그죠? 자, 그럼 어떻게 읽어야지만 선지 선별을 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무조건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항상 작가와 출제자를 구별짓는, 자, 그런 접근법이 필요한 거예요. 작가가 아닌 출제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파시는 그런 공부가 여러분들 학습에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자, 결국 육모가 주는 메시지를 좀 정리하자면 이래요. 자, 부동의 1등급을 받고 있는 친구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 1등급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것인가를 참고하시면 되실 거고, 중요한 건 2등급 이하, 특히 2등급 존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대부분 2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들은 특히 2, 3등급, 1등급처럼 자꾸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1등급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사빈 위주로만 자꾸 공부를 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럼 전략적인 패배를 안게 된다는 거. 본인이 원하는 등급보다 더 낮은 등급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시험은 운영이고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시험을 잘 70분 동안 45문항을 막힘없이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면서 끌고 갈 수 있으시려면 반드시 순사빈을 제외한 다른 유형들에 대한 대비들이 꼭 있으셔야 된다는 거. 2, 3등급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해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지문 독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지 선별의 그 기준이 반드시 출제자의 의도여야 된다는 거.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순서별은 그냥 순서를 맞추는 것인가? 삽입형은 그냥 끊어진 부분 찾아서 넣는 것인가? 빈칸한성은 그냥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게 해석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과연 이런 접근법이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가 원하는 그런 접근법인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계속 출제자의 의도가 유형마다 무엇을 묻고자 하는 것인가? 거기에 토대를, 글의 개념을 토대로 해서 자꾸 고민을 하시고 답을 구하시면 짧은 시간 동안 아주 효율적인 그런 성과를 이루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9월 모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오시던 패턴 조금 더 투자하셔서 조금 더 효율적인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영률이었습니다.